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인도 토론회라는 행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청명제 화백 본인이 이미 지난 91년 내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했으나 그 후로도 무려 26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인들을 놓고 그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위작 여부에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통상 작가에게 있죠. 작가가 가짜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도만큼은 작가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생전에 이미 내 작품이 절대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참 이상한 사건이죠. 만약 그 그림이 진짜가 맞다면 그럼 천화백의 성격, 기억력의 문제로 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 그림이 가짜라면 작가가 살아 생전에 직접 가짜라고 했는데도 작가의 권위를 압도하며 지금껏 논란을 이어오게 한 그 힘의 정체는 뭘까요? 만약 그 경우라면 이 사건은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지 미술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림 한 점 가지고도 그럴진데 그게 권력의 문제라면 얼마나 집요하고 극악하겠는가. 어쩌면 미인도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냈던 수많은 가짜 간첩, 가짜 안보, 가짜 담론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제가 이 미인도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그래서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도 이 미인도 사건을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지점은 작가가 살아 생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기억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그림은 아니다. 그러면 보통 끝나거든요. 이 위장 논란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 보통 일어나는데 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억력의 문제거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진짜로 위작이라고 하면 26년간 작가가 아니라는데도 그걸 덮어왔지 않습니까? 뒤엎어왔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힘이죠. 그 힘이 뭔가 저는 궁금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판결이 날 것도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있거나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뒤졌을 거예요. 예. 공무원적 마인드의 긍정적. 예. 얘기치 않았던 긍정적 효과였다.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네, 오늘까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또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1,몇백 건인 건. 예, 어제 1,300건이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300건이었으니까 합치면 1,6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가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된 기간으로 파악되는 이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점화되는 시점. 예.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했던 시점이거든요. 예. 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어제 발견된 것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나 블랙리스트나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우수수 터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내용 다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이런 문제를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언론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지상파를 어떻게 그냥 돕겠어요. 예.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언론과 권력과 언론의 협조를 넘어서는 밀월, 예. 뭐 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보면. 특이하죠. 보수 정권은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부끄러운 일이죠. 시사에는 연락이 없었나 보죠? 뭐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나왔었는데요, 보도가요. 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이번 정부 문건 작성 관련해서 특정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알려줬었는데요. 기획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좀 작성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문건이겠죠. 모든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00건 정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급들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해당 공무원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성 시기에 근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소된 혐의들로는 사실 유죄도 나기 어렵고, 나와봐야 벌금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의. 네, 속칭 넥슨 땅 보도 사건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라운드는 조선일보가 졌죠. 예. 그래서 깨갱하고 사라지는가 했더니, 미르재단. 예. 건물이 나오고 하면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주 가벼운 정도의 처벌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데,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가 기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이. 네, 그런 네, 전망이 많아요. 예. 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예. 청와대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추가 기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가 우르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특정되고 작성자가 그리고 관련 재판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나왔네요. 네, 이번 주 2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 일부가 만약에 판사에게 가면 뭐 심정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여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공무원들이 큰일을 해냈다, 이거. 일처리 방식. 자기 것은 확실히 반드시 삭제했겠죠. 예. 근데 이 일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내일인지 내일인지 애매모호한 공간이 꼭 생기거든요. 어디서나. 예. 그런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JTBC가 국정원 임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복원했습니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문제가 처음 드러난 2015년 7월 6일 저녁에 임 과장은 통화 목록에 나나테크 허성구 이사와 통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정원 동료 직원 이모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허 이사가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한다. 시스템을 오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은어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임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이제까지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JTBC 특종이죠. 예. JTBC가 이런 보도에 강해요, 보면. 예. 태블릿도 그렇고. 과거 MBC가 한창이었을 때는 이제 탐사보도 능력이 MBC가 발군이었거든요. 예. 손석희 사장이 MBC 출신에서 그런가요? 이런 거는 뭐 유사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한 단독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난 게 임 과장이 단독으로 했다 모든 걸 얘기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오해달라 이런 걸 보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라이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오버라이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파일을 지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덮어쓰기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 기준을 맞추는 뭐 몇십 회 덮어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 네, 아주 많이 덮었으면 첫 데이터가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JTBC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저는 처음에 이 오해달라는 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온 단어는 오링이었어, 오링. 이게 도박판에서 판동이 나타났을 때 오링이라고 하거든요. 은어로. 자원을 다 없애버려라 써서 시스템을 오링시키라 이런 오버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날 새벽에 이걸 삭제했잖아요. 문자에 예, 그렇죠. 보면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개한다는 말은 페인트 모션이었고 그때 그 직전에 삭제하게 한 후에 그 책임은 임 과장 혼자, 왜냐하면 개인 일탈로 얘기를 했으니까 혼자 지게 하는 걸로 미리 그림을 그려둔 게 아닌가. 임 과장은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몰랐지 않았을까. 지시대로 했겠죠. 예. 게다가 또 감찰 없었다라고 국정원이 기존에 해명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 7월 17일 저녁 전화를 보면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임 과장은 아마 이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라니까 삭제하고 그 부분은 네가 책임지는 거 해라라고 한 것 같고 그 책임이 이런 사망으로 이어질 줄은 저는 임 과장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유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특종이 나온 김에 확실히 다시 짚어두자면 당시 국정원은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감시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절대 내부 민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었다. 혹은 뭐 선거 개입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출됐던 이탈리아 본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카톡 얘기가 나와요. 카톡 감청하는 것은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신형폰. 네, 최신형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이것도 되느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갤럭시 수입해서 거기서 카톡을 쓰나요? 만약 북한이 진짜 카톡을 쓰면
이런 감청 프로그램을 어렵게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 본사에서 카톡 서버를 보면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왜 어렵게 이런 외부 프로그램을 사서 북한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그렇게 합니까? 카톡 쓰면 카톡 서버 보면 되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영장 청구를 하든지, 간첩이라고. 어쨌든, 당연히 국내 사찰용이라고 추정한 게 합리적인데, 예. 그때는 정권도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거고, 예. 최소한 묵인했던 거고요.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북한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한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직원은 공개하기란 당일날 사망해버린 거죠. 다 삭제하고. 정말 이상한 사건이고 희대의 사건인 것이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한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 국정원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한 희대의 사건이죠. 그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임 과장님. 시키느라 한 건데.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저는 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보도하고 많은 곳에서 추적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삼성 뇌물재판 증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최 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딸을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것은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정유라 씨가 삼성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특검의 협박으로 2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CTV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그 차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보쌈이라고. CCTV만 안 나왔어도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혹시 끌려갔나? 네? 잠깐 얘기하러 나왔다가 뭐 잡혀갔나? 보쌈 당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쌈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쨌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장시호 셋의 머리싸움이 한참인 것 같아요. 셋의 머리싸움이. 예. 처음에는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와 가까웠다가 그리고 정유라 씨와 엄마 최순실과의 갈등이 있다가 최순실의 이제 되치기 장시호와 둘이 싸워라. 돈은 장시호가 가져갔다. 여기까지 진척이 됐고 이때 얘기하는 돈은 그 삼성동 금고에 박근혜 있었던 전 대통령 사저 말씀하시는 사저에 거죠? 있었던 그 돈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취재한 결과 정유라 씨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특검 쪽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금고를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먼저 언급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메모를 직접 적어줬죠. 둘 다 구치소에 있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손에다가 글씨를 써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제 이 돈으로 부양하도록 하라고. 당시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이니까요. 평생 먹고 살 돈이 거기 있다고 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장시호 씨 관련해서 장시호 씨 태도 변화, 특검에 협조하는 태도 변화를 보면서 이건 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한번 특검이 따져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장시호 씨가 구속 수감이 되기 전 한동안 검찰에 잡히지 않고 행방이 모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여전히 100% 신뢰하고 구치소에 들어왔어도 금고에 평생 쓸 돈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더러 검찰에 출두 혹은 잡히기 전에 처리해야 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얘기했던 돈은 그 돈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때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검찰은 뻔히 휴대폰 추적을 하면 되는데도 일주일이나 열흘 가까이 그냥 뒀어요. 장시호 씨를. 상대적으로 늦게 체포됐습니다. 네, 장시호 씨를 처음 언급한 것도 이 방송에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런 보도가 난 다음에도 계속 그냥 뒀죠. 예, 열흘이었던가요? 거의 2주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잡혔어요. 예, 무슨 단서나 이야기 없이.
그러니까 그때 처리하라고 한 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을 혼자 이렇게 드시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시작된 게 아닐까. 장시호 씨 수감 직전의 동선을 특검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가죠. 네, 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련된 문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로 넘겼다고요?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수사라고 했더니 수사는 안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걸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일으켰고 그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압수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없애버린 거죠? 말하자면. 당사자가. 그렇죠. 원본 없잖아. 그대로 청와대에 준 거니까요. 예. 이거는 댓글 수사팀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팀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보냈어야 할 게 글로 안 가고 청와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겠어요? 예. 당시.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한 다음에 넘기려면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렇죠. 직접 지휘를 하니까요.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2013년이었으면 최 총장 때입니다. 최동호 총장이요? 최동호 총장은 몰래 넘겼다니까. 그리고 이제 김진태 총장으로 바뀌게 된 시점인데 언제 넘겼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다시 수사할 만한 누가 넘겼는지 따져서 수사할 만한 사건이고요. 방산비리 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방산비리 뉴스가 있긴 있군요. 시간이 다 돼서 예. 어제 얘기 나왔던 카이 예. 여기서 직원 차장의 처남한테 돈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죠? 네, 일감 몰아주기로 100억 정도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100억이면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자금이 아니겠느냐. 누군가한테 이 돈이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잠깐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제 방산비리 얘기하다가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예. 수통.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쓰던 수통을 우리 군이 계속 썼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통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누군지? 네, 김광진 전 의원. 예. 그래서 김관진 전 의원을 저희가 3부에 모시기로. 수통을 바꾸는데, 예.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통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